그죠? 자, 2020학년도 대비해서 전공생물 설명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신범식이고요. 자, 우선 임용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응시 대상 여러분들 뭐 다 자격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혹시라도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안 본 친구들은 빨리 보도록 하세요. 보면은 5월까지 합격을,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이면 그 심화과정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때문에 고생하면 다른 과목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미리 따놓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안 했다면 아마 2월에 있을 테니까 그때는 꼭 합격하는 걸로 해서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고, 시험 일정 간단히 보면은 일단 10월 달에 최종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TO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나오고요. 그 시험은 예전에는 12월 초였지만 작년부터는 11월 말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재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170명이 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 1 안쪽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대 1 정도 됐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뽑을 거예요. 올해 많이 적게 뽑았기 때문에 더 많이 뽑을 것 같고, 생물이 요즘에 좀 경쟁률이 높죠. 뽑는 인원은 적은데 응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실제 12대 1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냥 한번 보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도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뭐 10대 한 2, 3대 1 정도라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 경쟁률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세요.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형 방법을 보면 1차 시험,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차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일단 1, 2, 3교시 보면 1교시 때 60분 동안에 한 문제를 풀죠. 그래서 배점은 20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2교시, 3교시 해서 80점 배점이고요. 그 80점 배점 중에 교과 내용학,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교과 내용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대략 70%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70% 되면은 7, 8에 56이니까 56점 정도.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가 내용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시험은 뭐, 요 정도 간단히 보면 되고요. 2차 시험은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을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으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 지원하는 곳 전형에 따르면 되고요. 자, 채점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첨삭을 내가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키워드를 눈에 보이게 써야 되는데 문장을 쓰다 보면은 키워드가 구석에가 있다든가 글씨체 자체가 뭐 미운 글씨체라도 상관없어요. 또박또박 쓰기만 하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1600명을 채점을 해요. 그래서 3명이 채점을 하는데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1600명을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 되게 그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썼는데도 오답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꼼꼼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3명이 번갈아가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키워드가 눈에 보이게끔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 보면은 이제 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이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럼 2개의 키워드를 미리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면 서술형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아까 뭐 그 1교시가 60분, 2교시, 3교시 90분씩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교육학 같은 경우 뭐 논술형, 그리고 전공 A, 전공 B, 2교시, 3교시 때 전공 내용학을 보게 됩니다. 이 전공 내용학은 교과로나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기입형이 8문항이었고 서술형이 이렇게 6문항, 그 다음에 4점짜리 5문항, 5점짜리 2문항, 그리고 논술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기입형 문항수를 줄이고요. 서술형 문항수를 늘리고 논술형 문항수는 없앴습니다. 논술형 문항수 전공 내용학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전공 내용학의 경우에 있어서
2014년도 대비 시험에서 첫 시험 볼 때 서술형 바뀐 다음에 첫 시험 볼 때는 전공 내용학 문제로만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교과론과 내용학을 섞어서 10점짜리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론에서만 논술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논술형을 아예 없애고 서술형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아까 서술형 5점짜리 두 문항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제는 그게 없고 다 4점짜리로 서술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입형은 6문항이고요. 그러니까 8문항에서 2문항 줄어들었고 서술형은 17문항. 그러니까 서술형은 좀 늘었죠. 대신 배점은 다 모두 4점. 그리고 서술형, 그러니까 논술형은 없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편하게 풀 수도 있고 점수 계산하는 것도 편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80점, 전공 관련해서 2, 3교시 때 80점 중에 56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기입형 서술형 하면 좀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초시생 같은 경우는 기입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완성형, 가로 넣기 또는 물어봤을 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서술형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술형도 거의 기입형하고 똑같아요. 서술형에서는 작성 방법을 2가지 정도 제시를 했을 때 보통 단답형처럼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위주로 문장을 만들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간단히 보면서 우리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통 한 4줄 정도를 채우게 되는데 3문장 정도, 2-3문장 정도면 충분히 4줄 채우니까 뭐 주어 서술어 넣고 뭐 하다 보면은 키워드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해서 문장 만들면 그 4칸은 금방 채워집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넣을 필요 없이 살만 좀 살짝 붙여서 그 4줄에 맞게끔만 쓰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술형. 자, 평가 영역 그러면 뭐 상당히 많죠. 뭐 교과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학이 이렇게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뭐 각각 떼서 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4영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영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세포학, 유전학 각각 한 영역씩 나누고 그 다음에 동물생리, 그 다음에 식물학, 생태학, 진화분류학 이렇게 해서 크게 4영역으로 나눴을 때 보면 서술형이 시작된 2014년도부터 2018학년도 대비 그 임용고시까지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뭐 세포학, 유전학 그 문항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합치면 50%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동물생리, 식생분진도 대략 50%. 그런데 2019년도, 그러니까 요번 11월 25일 이때 시험 본 경우를 보면 문항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포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줄어든 양상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뭐냐면 기입형 8문제 중에 7문제가 전공 내용학이란 얘기고요. 서술형 14문제 중에 10문제가 전공 내용학이란 얘기입니다. 논술형 한 문제.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공 내용학이 8문제 중에 7문제가 나왔는데 그 7문제를 보면 세포학에서 2문제, 유전학 1문제, 동물생리 2문제, 식생분진에서 2문제에서 2점씩 배정된 상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세포학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나왔었는데 유전학에서 3문제, 동물생리, 그 다음에 식생분진에서 3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논술형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동물생리하고 식생분진 파트의 비중이 높았어요. 대략적으로 보통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세포 유전학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50% 정도로 비중을 맞췄는데 올해는 좀 비중이 좀 떨어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동물생리의 비중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도 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세포학에서 한두 문제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한다라는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그냥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대신 동물생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나오는 양은 좀 적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출제 경향이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초이생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 좋은데 한 번 정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좀 어느 정도 했다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 기입형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기입형 문제의 특징이 좀 단량체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뭐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여기서 보면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그람 음성세균의 외피 구조 뭐 나타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구성 성분을 구성하는 단량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단량체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요번에 나온 건데 상당히 간단한 얘기죠. 간극연접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간극연접의 기능 어떤 뭐 어느 세포에서 간극연접이 무슨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서 물어볼 때는 그 기능보다는 간극연접을 구성하는 단량체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단량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를 보면 분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생화학 수준에서 단량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량체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입형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단량체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연접이 원래 세포 둘이 붙기 때문에 각각 코넥손이라는 구조가 붙는 것이고 그 코넥손을 구성하는 게 코넥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6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넥신이라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량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데스모 좀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 좀 더 파고들어서 단량체 수준에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 뭐 간단한 거네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단량체는 무엇일까 이 정도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입형 유형을 보면 상당히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거. 특히 이제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2014학년도 때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공식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백그라운드 지식 중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기본 수준의 내용들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파고들려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돼가는 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19학년도 보면 이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이건 이제 차등전이 물어보는 거하고 빈도수 증가한다는 거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기출됐던 파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수 문제들이 기출됐던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출됐던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단량체 같은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서 틀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이게 차등전인데, 요걸 이제 또 평형전이라고 또 착각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입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입형은 주로 이렇게 간단하고요. 자, 이제 서술형 한번 봅시다. 서술형 앞에서, 서술형에서 단량체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량체 돌리콜이라고 하는 인지질로부터, 이 N당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요 수준, 분자 수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량체들도 이거 뭐 이런 거 나오겠어 이러지 말고 꼭 보도록 하세요. 문제 경향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단백질 이동 과정이니까 이거는 다 예전에도 이것도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됐던 건데 약간 형태를 바꿔서 모양만 바꿔서 모식도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문 풀 때 풀 예정인데 기출문제는 틈나면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출문제를 보면 좋냐면 미트디트 피트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미트디트 피트 문제 2017년도에 좀 심했는데 이게 8월 달에 피트에서 시험 본 문제고요. 이거는 11월 말에 12월 초? 그때 임용에서 시험 본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문제 냈고 여기에 보기를 여기 작성 방법에서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쓴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 MD 문제도 2017년도에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트디트 피트 문제도 틈나는 대로 보면 좋은데 대략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미트디트 피트 문제 한 1000문제 정도 돼요. 그게 2005년부터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14년 정도, 15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를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 정도 하는 수준? 아니면은 그림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문제화 됐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재작년이었나? 그 4학년 학생이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일반 생물학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했어도 그렇게 합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기출문제를 내가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정말 자기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 수업은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스터디를 형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미트디트 피트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임용 기출을 나름대로 세포학 파트, 유전학 파트, 또 세포학 파트에서도 뭐 세포 그냥 광합성이냐, 또 세포 구조냐, 고분자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자기 조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 좀 높은 점수가 나와서 실수로 6점인가 8점 틀렸는데도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시생, 특히 초시생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듣는 소리 들어보면 처음에는 안 돼. 2, 3년은 해야 돼. 이런 소리 듣는데요. 처음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쳐. 그러니까 뭐 각 파트별로 분류 정도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그림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구나 정도만 봐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트디트 피트 문제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임용 문제를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용 기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간단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세 번째, 이게 2019년도에 나온 형태인데, 이게 발생학인데요. 지금까지 기출이 됐던 부분만 말고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역 같은 경우는 게시 파트는 안 나왔었는데, 딱 보면 이제 나올 법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된 내용만 하면 학생들이 너무 잘 푸니까 약간 벗어나는 내용,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 문제가 나옵니다. 초파리 같은 경우는 전우축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비코이는 아노스에서 전우축, 이제는 등배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배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의 힌트를 줘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제라고 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도살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도살단백질 세포 내 위치 변화를 기능과 연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자, 도살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자, 도살단백질 야생형에 비해서 도살단백질을 결실시켰더니 여기 보였던 부분이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도살단백질이 요 아래쪽에 있구나. 그럼 이 아래쪽은 어디예요? 배 쪽이죠. 여기 배 쪽, 등 쪽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배 쪽 형성에 관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포 내 위치는 어디냐? 세포 내 위치를 보면 여기 동그란 게 핵이에요. 주변이 세포질이고. 그러면 얘는 핵에 모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보면 이런 도살단백질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힌트가 나오니까 어렵게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세포 내 위치를 변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세포질 쪽에서 핵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힌트가 다 나온다고요. 알면 편하게 풀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자 순서 이런 것도 보면 결실과 관련돼서 세포 신호 전달 과정, 이것도 충분히 유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뭐 간단하게만 언급만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문제가 길고, 이거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라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임용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와요. 대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물이라는 것은 원자 수준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원자보다는 분자 수준, 고분자 수준부터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대해서 가게 되는데 세포 이전까지가 세포학이고요. 세포 구조와 관련된 얘기들, 뭐 대사 과정 얘기들. 그리고 그러한 세포 내에서의 물질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것이고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건 단백질만 만들어지죠. 학생 중에는 또 유전자로부터 당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건 유일하게 단백질입니다. 당이라든가 지질은 그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을 다룬 게 세포학 유전학이에요. 이 파트. 자, 그러면 세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생리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동물하고 식물 생리학은 좀 다른 편이기 때문에 강의에는 보통 동물 생리학 위주로 하고요. 문제도 동물 생리학에서 아까 5문제나 나왔었죠. 그럼 동물 생리학은 무엇을 배우냐면 기관 개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계가 없고 기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식물학은 좀 다루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식물학을 나중에 빼서 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됐으니까 개체 이후부터는 그때는 생태학, 분류 진화학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개체군, 그다음에 군집 수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생물 집단과 무생물 집단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생물적 요소까지 다루는 게 생태학이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군집을 구성하는 여러 종의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진화라는 과정이고 그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가 묶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분류학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배우는 내용들이 요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요. 이 각각을 동물 생리학, 유전학 이것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고 그리고 그 폴더 속에 다시 세포의 구조, 고분자, 세포호흡, 광합성 이런 것들을 또 폴더로 만들고 그 폴더 속에 다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작과 관련돼서 소제목을 또 폴더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안에다가 내용을 저장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은 세포학에서 어느 파트였구나. 이것은 동물생리학 파트지만 세포학에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해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만 쏙쏙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체계화해서 공부하게 되면 단순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분량이 많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노트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공부할 때 귀찮더라도 노트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화가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일반 생물학을 들어야 돼요. 왜 일반 생물학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일반 생물학 책도 독학으로 정독을 4번 정도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일반 생물학부터 들었어요, 그 친구는. 보통 이제 그 초이생이 아닌 경우는 일반 생물학 그냥 패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일반 생물학부터 들었는데 일반 생물학 들으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일반 생물학 공부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나한테서 배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의미들, 문구의 의미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공부 하나 많아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2달 동안 듣게 되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일반 생물학 정리된 상태를 토대로 해서 심화 이론을 배우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일반 생물학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도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체계화된 상태에서 심화 이론을 듣게 되면 폴더가 정리된 상태에서 내용에 살을 붙이게 되니까 훨씬 그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은 혹시 그 초이생이 아닌 친구들도 만약에 성적이 이상하게 잘 안 오른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아요. 2달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충실하게 일반 생물학을 듣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4학년 졸업한다 해도 생물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대학원 가서 막 다시 또 혼자 공부하고 막 열심히 또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나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한 번 볼 때에 비해서 두 번 보게 되면 의미가 또 달라져요. 세 번 보게 되면 그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다시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거 조절 안 했더니 계속 꺼지네. 세포학 파트에서 배운 게 동물생리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세포학부터 쭉 공부를 하는 고분자 파트부터 쭉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고분자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이 결정되고 그 세포에 의해서 기관, 조직 기관의 기능이 결정되고 개체의 움직임, 그러한 행동들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생태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노트 정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한 80%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00% 도달하게 되고 이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런 문제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 풀면 이거 왜 이래 이러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 풀면 아 이거 이거구나 아 내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이럴 때는 끄집어내는 게 이쪽에서 끄집어내고 저쪽에서 끄집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여기서 완전히 끝내야 돼요. 이때 다시 또 공부한다고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는 걸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 아웃풋하는 연습은 쓰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 쓰는 게 또 다릅니다. 그리고 첨삭을 통해서 교정을 받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언급한 친구들도 여기까지 잘 됐는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구석에다가 키워드 넣고 이상하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족 같은 거 없애고 필요한 것만 쓰는 연습을 하고 최종 정리하면서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해서 2개월, 4개월, 뭐 3개월, 한 6주 이 정도로 하면 2주 전에 딱 끝나게 되니까 2주 동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잡는 시간. 그러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체계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하는 거, 귀찮더라도 하는 필요가 있고요. 내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판서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판서 그 자체 수업 시간에 판서가 다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판서를 안 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교재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느 부분 찾아야지 하면 못 찾아요. 교재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노트 정리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기작이 이해가 되면 중간중간 필요한 키워드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체 기작을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키워드 위주로 전체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기작 같은 경우도 전체 기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라 이런 것보다는 관련된 중요 내용을 가지고서 특정한 부분만 쓰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하면 되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했으면 시험 보기 전까지 한 10번은 최소 10번은 보면 좋죠. 물론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건 패스하고 모르는 것만 볼 때 새롭고 기억이 안 났다. 그것들만 표시해서 보면 저 노트가 후반부 들어갔을 때 문제풀이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노트 정리하면서 표시 잘 해두면 모르는 부분 잘 표시해두고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그 표시된 부분 하나하나 떼가면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나면 떼어버리면 되죠. 그런 식으로 양을 줄이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오감 활용이라는 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말로 떠들면서 얘기하세요. 그럼 귀로도 듣고 공부하잖아요. 쓰면서 눈으로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쓰는 연습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요. 수업이 딱 끝나면 다른 장소에 가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날 배운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내용 또는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스터디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도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그게 쌓이면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내가 또 복습용 문제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따로 원래 이게 수업을 들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보면 다 까먹잖아요, 원래. 그날 바로 입력을 시키게 되면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훨씬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면 강화작용에 의해서 오래 기억될 수가 있으니까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는 선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독, 전공서 참독. 이거는 기본서는 정독하라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는 없겠지만 최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쭉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서술형으로 된 부분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공서 같은 경우는 정독할 수는 없죠. 워낙 많은 양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라든가 그림, 모식도 이런 것들.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실험 그래프고 그것들만 파악하는 정도만 해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이후부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런 그래프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실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은데 같은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고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출제될 걸 맞출 수도 있겠죠. 재수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쭉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한 걸 보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좀 덜 비중을 두는 게 어떻게 공부하는지예요.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엇을 배우는지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동일하고요.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성적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달달달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문제 파악을 못해요. 암기만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 문제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수동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동기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원래 즐기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죠. 즐긴다라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는 가장 상위 레벨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주 남았죠.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여행 한번 갔다 오고 2차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봄에 공부하다 이때쯤이면은 학생들하고 내가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는 좀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교단에 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리마인드를 해줘야 공부에 추진력이 생겨요. 지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능동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